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 국문학과에 재직 중인 이경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문의 삶과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문의 삶을 살펴보면 저는 시문의 삶을 대표하는 한마디를 꼽자면 그것은 민족애라고 생각합니다. 시문이 얼마나 민족을 사랑했느냐는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 한 편으로도 증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시의 1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이 시를 읽으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날, 즉 조국의 광복을 기다리는 시인의 절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는 3.1운동을 기념하여 시문이 1930년 3월 1일에 창작하였으며 1932년에 발행 예정이었던 시문시가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이육사의 광야나 윤동주의 서시와 더불어 식민지 시기를 대표하는 저항시의 하나입니다. 특히 그날이 오면이라는 가정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광복의 기쁨과 격정의 순간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한국 시의 명작 중 하나입니다. 또한 여성적 어조가 주류를 이루던 식민지 시기에 강인한 남성적 어조로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는 시인의 간절한 소망과 의지가 형상화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절한 민족애를 가진 시문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장기, 두 번째는 3년간의 중국 유학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유학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1936년 병사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첫 번째로 그의 성장기를 살펴보면 가정 환경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가정 환경은 민족주의적 분위기가 아주 농후했던 특징을 보여줍니다. 청송심씨 양반가의 후손으로 태어난 시문은 그의 조상들이나 어르신들이 부와 명예에 타협하지 않고 일제의 주구가 되지 않고 올곧은 민족주의적 정신을 지키는 가정 내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시문에게는 두 명의 형이 있었는데 큰형인 시무섭은 언론인이자 방송인으로 민족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형의 모습은 이광수의 무정에 나오는 신우선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형인 신명섭 역시 민족주의자로서 감리교 목사를 겸임했던 아주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가풍 속에서 시문은 자연스럽게 민족애를 체득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경성고보 재학 시절에 3.1운동에 참여해 6개월간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고 태학까지 당했던 시문은 이 시기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것과는 달리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1920년에 중국으로 건너가
베이징, 상하이, 난징, 항저우 등에서 체류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이 시기에 대표적인 독립지사라 할 수 있는 신채호나 이회영과 교류하며 그의 민족애를 더욱 갈고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유학 시기에 시문은 사회주의에 심취해 있었는데 이때의 사회주의는 민족 해방을 위한 하나의 도구적 사상으로 당시 지식인들과 청년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시기 시문의 활동과 그의 사상은 시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동방의 애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동방의 애인은 3.1운동에 가담했던 두 친구 이동열과 박진이 독립운동에 투신하기 위해 상해로 밀항하여 겪는 다양한 활동들이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에는 시문의 실제 삶이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1923년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시문은 민족주의 예술운동을 열심히 펼치고 또한 주요 언론사에서 기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1922년에는 최초의 사회주의 예술가 단체인 염군사에 가입하고 1925년에는 카프 조선 무산자 예술가 동맹의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이후에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라는 당대 3대 신문사에서 근무했으며 이때도 사회의식이 강한 여러 가지 기사와 논설들을 발표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1933년 이후에는 모든 서울에서의 활동을 접고 고향인 당진으로 돌아와 장조카 심재영과 함께 농촌 공동체 운동을 펼치고 자신이 세운 필경사에서 소설 창작에 매진합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시문은 한국문학사의 명작으로 일컬어지는 직녀성이나 상록수와 같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누구보다 민족을 사랑한 시문의 삶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몬과 그의 어머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는 어머니를 꼽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처음 접하는 인간도 어머니이고, 성장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존재도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시몬도 어머니에게 커다란 영향을 받고 성장했으며, 삼남 1녀의 막내로 태어난 시몬은 그 누구보다도 어머니의 큰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 해평윤 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녀는 조선 말기 3대 문장가 중에 하나로 꼽히던 윤희구의 가까운 친척인 윤영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윤영구는 문장과 그림에 뛰어났으며 매사 적극적인 호걸령 인사였다고 합니다. 시몬의 어머니도 그러한 아버지를 닮아 남성보다도 오히려 도량이 넓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가족 구성원을 카리스마로 통솔했으며, 이러한 당시에 보기 힘들던 어머니의 적극적인 성격은 시몬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시몬이 36살의 나이로 병사할 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정열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몬이 어머니에게 남겼던 편지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어서 시몬과 어머니의 관계, 그리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시몬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에 대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글얼은 바로 경성고보 재학 시절에 3.1운동에 참여하여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당시 작성한 편지 글입니다. 이 글은 1919년 8월 29일에 작성되었으며, 이 글 속에서 우리는 어머니에 대한 시몬의 간절한 애정, 그리고 3.1운동 직후 형무소에까지 널리 퍼져 있던 민족 의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에 대한 애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애정은 이 편지의 처음부터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첫 번째 인용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고의적삼 차입해 주신 것을 받고서야 제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을 집에서도 아신 줄 알았습니다. 잠시도 엄마의 곁을 떠나지 않던 막내둥이의 생사를 한 달 동안이나 아득히 아실 길 없으셨으니 그동안에 오죽이나 애를 태우셨겠습니까? 시몬은 자신의 행방을 몰라 애태웠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편지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의 인용에서는 형무소의 열악한 환경에 걱정할 어머니를 배려하여 해학적인 태도로 어머니의 근심을 덜어드리려는 시몬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콩밥을 먹는다고 끼니 때마다 눈물겨워 하지도 마십시오. 어머님이 마당에서 절구에 메주를 찌으실 때면 그 곁에서 한 주먹씩 주워 먹고 배탈이 나던, 그렇게도 콩을 좋아하던 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무소에서 흰 쌀밥 대신 콩밥만 먹을 막내 아들을 걱정할 어머니를 생각하며 자신이 어릴 때 콩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어머니께 걱정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편지글의 곳곳에는 어머니를 향한 시문의 절절한 사랑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단순히 자신의 어머니 일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어머니, 나아가 민족 전체에게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다음의 인용에서는 그러한 민족의 차원까지 승화된 시문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조금도 저를 위하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조선에는 우리 어머님 같으신 어머니가 몇천 분이요, 또 몇만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이 땅에 이슬을 받고 자라나신 공로 많고 소중한 따님의 한 분이시고, 저는 어머님보다도 더 크신 어머님을 위하여 한 몸을 바치려는 영광스러운 이 땅의 사나이이다. 시작은 어머님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이 발전되어 이 땅에 있는 몇천, 몇만의 어머니로 확대되고, 나중에는 어머님보다도 더 크신 어머님, 바로 조국을 향한 사랑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글에서는 3.1운동 직후 민족의식이 한껏 고양된 형무소의 풍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기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곤욕을 치른 서대문 형무소는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글에서도 이 형무소의 생활은 무척 힘듭니다. 아주 좁은 방에 19명이 함께 생활하여 발을 뻗을 수도 없고, 온갖 악취와 빈대 벼룩이 가득한 지옥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수감된 조선민족은 누구나 샛별 같은 눈빛을 하며 다가올 민족의 해방을 기다리는 것으로 그렇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전등불이 꺼질 때면 몇천 명이 함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시골에서 온 노인이 죽었을 때는 모두가 함께 3.1운동 당시 불렀던 노래를 합창하는 숙연한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문의 어머니를 향한 편지에는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시문의 민족의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문의 상록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문의 상록수는 시문의 대표작일 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문학의 명작으로도 널리 알려진 작품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상록수의 기본적인 서지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록수는 분화로도 운동의 일환으로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창간 15주년 기념 현상 공모에 당선된 작품입니다. 분화로드란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지식 청년들이 당대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던 러시아 인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계몽 활동을 펼치는 운동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이 운동의 영향을 받아 동아일보사는 당시 피폐한 삶을 살던 조선 농민들을 도와주고자 분화로드 운동을 펼쳤고, 이 운동의 이념을 가장 잘 형상화한 소설을 공모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당선된 작품이 바로 시문의 상록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록수의 기본 정신도 19세기 후반 러시아를 휩쓸었던 분화로드 운동, 즉 민중 속으로가 계몽 활동을 펼치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동아일보에 1935년 9월 10일부터 36년 2월 15일까지 127회 동안 연재되었으며 1936년 8월에 한성 도서 주식회사에서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당진에 머물며 장족하, 심재영이 주도한 공동경작회 회원들과 시문이 어울려 지내며 쓴 작품입니다. 따라서 이 작품에는 시문이 직접 체험한 농촌 경험이 많이 묻어나 있으며, 이를 통해 명작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핍진성과 생동감이 잘 살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 이전에 쓰여진 영혼의 미소, 직녀성과 더불어 식민지 사회를 형상화한 시문의 농촌소설 3부작으로 불립니다. 영혼의 미소가 김수영과 최계숙이라는 도시 지식인이 도시의 사치와 허영을 버리고 농촌으로 기양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면, 그리고 직녀성이 구여성인 이인숙이 자아를 각성하고 박세철, 윤봉이 등과 농촌에서 대항 공동체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록수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식인들이 농민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계몽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까지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록수의 기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록수는 당시 열혈 청년인 박동혁과 최영신이 농촌 계몽 운동에 헌신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영신은 당시 기독교인으로서 농촌 운동에 투신한 최용신을, 그리고 박동혁은
채용신의 실제 약혼자였던 K와 시문의 장조카 심재영을 모델로 하여 창조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문의 상록수는 일종의 모델로서도 한국 문학사에 널리 정평이 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박동혁과 최영신이라는 두 명의 젊은 영웅은 그야말로 목숨을 바쳐 농민을 괴롭히는 고리대금업자나 친일지주에 맞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쳐나갑니다. 실제로 최영신은 이러한 활동에 매진하다 병을 얻어 죽기까지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최영신이나 박동혁 모두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 대신 농민들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산다는 면에선 똑같지만 둘은 차이도 있습니다. 최영신이 기독교 계통의 농촌 진흥 사업에 기울어져 있다면 박동혁은 사회주의적 농촌 변혁에까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상록수는 한국 고전으로 꼽히며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데요. 상록수는 처음 발표되었던 1930년대 중반에도 이미 베스트셀러로 많은 이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상록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젊은 청춘들의 맑은 정신, 그리고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희생정신, 마지막으로 최영신의 비극적인 죽음 등이 당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록수의 예술사적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록수의 예술사적, 문학사적 의의는 이 작품이 식민지 시기에 쓰여진 가장 대표적인 사실주의적 농민소설이라는 점입니다. 상록수 이전에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쓰여진 소설은 주로 농촌이나 농민을 이상화하고 낭만화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시문의 상록수는 일제의 탄압과 악질 지주 등의 수탈로 극한의 고통에 빠진 농민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핍진하게 그려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농민 소설가는 그 방향을 달리하는 사실주의적 농민 소설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좋은 소설이 갖고 있는 요소인 생동감과 사실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동혁이나 최영신 같은 긍정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강기천과 같은 악질 지주도 매우 생생하게 형상함으로써 어느 시대의 독자가 읽어도 공감하고 감동을 느낄 만한 그러한 예술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숭고한 대의를 전달하는데 거기에 연애 관계를 도입함으로써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이 소설을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연애관계라는 코드를 통하여 어느 시대의 독자가 읽어도 공감할 만한 그러한 흥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록수는 민족주의 그리고 종교적 휴머니즘, 저항의식까지 고취하는 매우 문제적이고 정치적인 일제시대의 대표적인 한국 소설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